그때 나온 말이 이들은 술이나 마약 때문에 단체로 지 않는 무조건 최고가 된다. 하지만 이 앨범은 이상하게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저 또한 그토록 원했던 밴드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야말로 셰성처럼 등장해서 메탈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 그리고 그 누구보다 수많은 추종자를 몰고 다닌 밴드죠. 건즈 앤 로지스를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즈 앤 로지스는 그야말로 모든 락키드의 롤 모델이자 전설의 모든 조건을 갖췄던 밴드. 쉽게 말해서 멋있었고 하는 일마다 화제를 몰고 왔고 짧고 굵게 떠나갔어요. 이렇게 보면 쉽게 성공한 것 같지만 막상 결성 과정부터 온갖 파란만장한 일을 겪었던 밴드거든요. 성공도 너무나 극적이었고 그렇게 끝까지 극적인 역사를 만들다가 갔습니다. 주옥 같은 음악들과 더불어서 이런 역사도 분명히 건즈 앤 로지스라는 스타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합쳐있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고 강력했던 건즈 앤 로지스의 역사를 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즈 앤 로지스 하면 떠오르는 것, 물론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은 깽판과 술, 마약을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죠. 특히 보컬인 엑슬 로즈는 거의 뭐 개망나니의 상징이잖아요. 5명 모두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엑슬의 어린 시절은 거의 뭐 모든 인간의 불행을 모아놓은 집합체와도 같았습니다. 일단 엑슬이 나왔을 때 어머니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고 아버지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죠. 또 상습적으로 비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출산도 과속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돼요. 아빠가 엑스를 납치해오고 어머니는 또 엑스를 되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모두 눈 깜짝할 새 일어났습니다. 엑스는 그래서 17살 때까지 자기 아빠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몰랐죠. 자기 기억에는 새아빠와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엑스를 기억하는 새아빠의 모습은 뭘까? 맨날 사람 쳐 때리면서 교회는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겁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교육하고 뭐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또 막상 지는 자기 아들, 딸 성추행하고 그랬으니까 삶이 아주 모순덩어리였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슬의 입장에서 그 경박한 락앤롤은 아주 꿈도 못 꿨을 환경인데 실제로 엑슬은 친구들이 헤드폰 끼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었대요. 공부도 꽤 했다고 하지만 흥미가 없어서 수시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비행 청소년의 삶을 택합니다. 술 취해서 난동 부리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결국 경찰은 엑슬을 상습범으로 찍어버리죠. 기소하겠다니까 쫓기듯이 LA로 이사. 사실 개양아치 선에서 끝난 게 다행일 정도로 삶이 아주 기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엑슬은 LA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이곳에는 먼저 건너갔던 고딩 친구 이지 스트래들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찌감치 건너가서 음악을 하고 있던 친구죠. 이렇게 엑슬은 이지와 함께 할리우드 로즈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음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둘의 모습을 보면 이지가 먼저 있던 그 짬밥으로 사람들을 꼬셔오고 그 다음에 엑슬이 그 또라이 같은 보컬로 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만나는 사람마다 엑슬한테 뭐 이런 보컬이 다 있냐고 그랬다니까 거의 뭐 컬처 쇼크와도 같은 보컬이었죠. 처음엔 성가래 출신답게 매끄러운 목소리였는데 본인이 점점 쇳소리를 섞어가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독보적인 보컬이 되었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엑슬한테는 뭐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그냥 소음 같고 쇳소리 같은데 막상 불러보면은 엑슬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AC/DC와 함께 모창하기 가장 힘든 밴드 투탑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엑슬은 심지어 이 목소리로 거의 6옥타브 되는 음을 찍죠. 다만 단점이라면 이게 바로 목을 말려 죽이는 창법이었다는 거. 엑슬은 전성기에 무조건 불태워야 하는 보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명의 파트너를 더 데려오면서 그 케미스트리를 폭발시키게 되는 거죠. 자, 할리우드 로즈가 LA 건즈랑 합쳐져서 건즈 앤 로지스가 된 건 유명한 얘기인데 막상 건즈의 주도자였던 트레이시 건즈가 나가면서 사실상 로즈만 남는 밴드가 돼요. 그리고 트레이시 건즈의 자리를 메꾸게 되는 게 바로 기타리스트 슬래시. 역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다가 기타로 위로를 얻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엑슬처럼 학교를 때려치고 정글 같은 밴드씬에 투신. 이런 면에서 엑슬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보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둘 다 한 장르로 묶기에는 너무 다채로운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 엑슬은 합창단을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고 슬래시는 자기 기타는 기본적으로 블루스 기타리스트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둘만의 특징은 결국 엄청난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를 다양한 장르가 뒤섞인 그런 노래로 만들고요. 말은 메탈인데 사실 메탈보다는 하드락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비주얼 때문에 글램 메탈로도 많이 분류가 되는데 사실 이런 건 고작 건즈 발톱의 때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특징 중 하나에 불과해요. 심지어 엑셀은 이미 이때부터 건즈 최고의 역작이 되는 발라드를 쓰고 있었죠. 이 곡은 결국 작곡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나오게 되고요. 자, 제가 엑셀과 슬래시에만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렇다고 이지 스트래들린이 쩔이었느냐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초기 건즈 앤 로지스 작곡의 핵심이 바로 이지였는데 이지 없었으면은 뭐 더블 터킨 자이브나 아니면 스윗 차일드 오 마인 같은 명곡들이 안 나왔겠죠. 아니면 그 형태가 달랐거나 또 미스터 브라운스톤 같은 곡도 슬래시랑 같이 담배 꼬나물면서 만든 그런 곡입니다. 베이시스트인 더프 맥케이건도 같이 작곡을 하면서 It's So Easy, 뭐 Night Rain 이런 곡을 같이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뭐 건즈 앤 로지스는 여러 의미로 미친놈들의 집합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즈 데뷔 이전의 썰들을 들어보면은 이것도 G.O.D 뺨 따고 후리는 눈물 스토리예요. 엑셀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급 8불 받고 담배를 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멤버들이 살았던 집은 그 몰골이 생지옥 같아서 별명이 헬하우스였다고 하죠. 그렇게 클럽 공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다가 마침내 개펜 레코드와 계약에 성공하면서 그런 그지 같은 삶을 탈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당시 그 개펜 레코드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건즈는 그냥 될성부른 떡잎이었대요. 개개인이 스타성 쩔고 게다가 케미도 쩔고 개성, 실력 모두 다 출중했었고 그때 나온 말이 이 X들은 술이나 마약 때문에 단체로 지 않는 무조건 최고가 된다. 그래서 멤버들을 헬하우스에서 내보내고 가구 하나 없는 집으로 쑤셔받게 되죠. 곡 써라 노예야. 그리고 멤버들은 거기 처박혀서 술이랑 마약 빨면서 노래만 주구장창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선택은 결국 세기의 명곡을 만들어내면서 개펜 레코드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건즈가 EP를 내면서 본격적인 데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데 마침내 1987년 7월이 되어서야 정규 1집 Appetite for Destruction 발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파격적인 커버로 논란을 낳으면서 그 다사다난한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무명 시절 써온 모든 노래를 몇 번씩 다듬어서 내놓은 명작이에요. 엑셀이 낯선 도시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을 담은 웰컴 투 더 정글이 그 포문을 열죠. 이후의 트랙 또한 멤버들의 정글 같은 생활상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마약 얘기를 다룬 미스터 브라운스톤, 슬래시의 실친인 미셸의 이야기를 다룬 마이 미셸. 여기선 뭐 가사 첫머리부터 아주 강렬하죠. 너네 아빠는 포르노 업계에서 일하고 너희 엄마는 주변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로켓 퀸이란 곡에서는 아예 쿵떡 소리까지 삽입을 해놨고 뭐 보통 건즈 앤 로지스가 저도 같이 묶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메탈 밴드와 함께 묶이긴 하는데 사실 다른 순진한 팝 메탈과는 그 노선 자체가 매우 다른 앨범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하드락의 메탈, 블루스, 펑크가 모두 결합된 앨범이라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멤버들의 음악 취향이 모두 다른 게 한 몫을 했죠. 여기에 엑셀의 목소리까지 합쳐지니까 거의 광기에 가까운 앨범이 된 거예요. 이 앨범의 완성도는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대 명반 순위를 꼽을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는 앨범이거든요. 저 또한 무인도의 앨범 10개만 들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무조건 이걸로 넣을 생각이니까 제 인생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앨범 중 하나고 개펜 레코드 관계자들도 이 앨범을 처음 들을 때는 아 이거 개쩐다면서 기대로 가득했대요. 누가 봐도 좋은 퀄리티의 앨범인데 하지만 이 앨범은 이상하게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TV랑 라디오가 건즈 노래를 안 내보냈기 때문에. 특히 MTV 같은 경우는 이런 개망나니 양아치 밴드 노래 안 내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딱 봐도 마약을 조장하지 않느냐. 보컬이 뱀춤 추고 신음소리를 내고 앉아있고 뭐 저속해서 어떻게 트냐. 그러니까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안 틀어준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첫 7달간 판매량이 고작 20만 장. 무조건 떠야 하는 앨범이었는데 적자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레코드사로 다 포기하고 앨범을 이제 그냥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건즈의 재능을 알아봤던 간부 톰 주토트라는 사람이 현해탄에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그걸 가로막아요.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라. 너네들은 지금 지구 최고 밴드가 될 애들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거다. 이 앨범은 TV만 나오면 무조건 뜨는 앨범이니까 어떻게든 TV만 나오게 할 순 없겠냐.
되겠냐. 그래서 개펜 레코즈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MTV와 사활을 건 방송 협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협상 끝에 단 한 번의 방송 허가가 나요. 그 시간은 뉴욕 시간 월요일 새벽 4시. 사실상 협상은 실패와도 같은 거였죠. 자, 새벽 방송이 여파가 있어봤자 무슨 여파가 있다고. 그렇게 MTV의 일요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톰이 월요일에 잠에서 일어나니까 전화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세상이 건즈 앤 로지스를 알아버리고, 바로 그때부터 건즈 앤 로지스의 뒤늦은 질주가 시작이 된 거죠. MTV 역사상 그렇게 강렬한 반응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된다던 MTV가 마침내 백기투항 건즈 노래를 틀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20만 장 팔린 앨범이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나가기 시작하죠. 제가 한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잘생긴 보컬이 나오니까 또 다른 양산형 메탈 하나 나왔나 싶은데 갑자기 쇳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살랑살랑 몸뚱이를 흔들면서 뱀춤을 춥니다. 그래서 저 허리 놀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이 가는데 신음소리에 잠이 또 확 깨버리는 거죠. 당연히 저 같아도 MTV한테 전화를 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놈들 저거 뭐하는 놈입니까?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그 심지어 노래도 좋았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웰컴 투 더 정글은 진작에 싱글로 나왔던 곡이거든요. 근데 비로소 이때가 되니까 이게 터진 겁니다. 빈사 상태까지 몰린 앨범에 이때부터 산소호흡기가 씌워지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앨범이 되고 만 거예요. 한 번 존재감이 늘어나자 그 이후는 탄탄대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까지 가고, 웰컴 투 더 정글의 후속작인 스윗 차일드 오 마이는 빌보드 싱글 차트까지 먹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웰컴 투 더 정글도 마침내 재발매되어서 기어이 순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윗 차일드 오 마이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예술 그 자체인 곡이고, 건즈의 인기를 마침내 대중 전체로 확장한 아주 기념비적인 곡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멤버들이 집에서 틀어박혀서 썼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거든요. 슬래시가 무심코 쳤던 기타 리프를 멤버들이 그거 한번 더 쳐보라고 들들 볶아서 만든 곡이었던 거죠. 그러고 자기들끼리 베이스라인 짜고 드럼 비트 짜고 가사까지 다 쓴 건데, 여기서 그 당시 건즈 멤버들의 미친 케미스트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상 슬래시는 자기들 색깔과 너무 다른 곡이라서 안 좋아했다고 하지만 역시 대중성의 정점을 찍는 건 발라드였던 거예요. 이 앨범의 총 판매량은 3천만 장이 육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데뷔 앨범이라는 말을 듣고요. 이때 앨범 띄워보려고 건즈 앤 로지스가 다른 밴드 오프닝을 무지하게 뛰어다녔단 말입니다. 컬트, 머틀리 크루, 앨리스 쿠퍼, 아이언 메이든, 에어로스미스, 뭐 이런 슈퍼스타들. 근데 이 모든 투어가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들이 본체보다 더 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건즈는 단독 공연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특히 그 뉴욕 리치에서 했던 라이브는 아직까지도 건즈 최고의 라이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이건 초기의 광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상이죠. 어쨌든 이 1집 앨범은 이들은 술이나 마약 때문에 단체로 않는 한 무조건 최고가 된다던 그 레코드사의 확신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말은 진짜로 단체로 술과 마약 때문에 수도 있었다는 거. 이 당시에 그 건즈를 둘러싼 온갖 잡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 많은 썰들이 술과 마약 이 두 개와 어떤 방식으로든 엮여 있는데, 1년의 예로 당장 웰컴 투 더 정글 뮤직비디오 녹화 때만 해도 전체 금주령이 내려졌었죠. 그리고 투어 도중에도 엑셀이 하도 빡쳐서 니네 계속 브라운스톤씨랑 춤추면은 나는 밴드 나간다 하고 선언하기도 했었으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마약 좀 그만 빨아라 이런 말이었어요. 하지만 드러머인 스티븐 애들러는 끝까지 마약을 주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밴드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같은 곡을 25번 반복해도 제대로 소화를 못할 정도였다니까, 내가 약인지 약이 나인지 모르는 지경. 그래서 스티븐이 공식적으로 건즈와 함께한 마지막 앨범은 2집 Generalize가 되죠. 이 2집은 사실 건즈의 다른 명반들 사이에 껴서 존재감이 좀 작아요. 곡 구성도 데뷔 전에 EP로 냈던 4곡과 어쿠스틱 4곡의 그런 조합으로 되어 있죠. 이 앨범이 나올 때가 아직 건즈가 1집 투어를 끝내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뭐 사실상 EP 같은 정규 2집이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려고 후딱 낸 앨범이었던 거예요. 아마 레코드사에서 지금 건즈는 뭘 내도 팔린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까 싶고, 이거는 뭐 예상대로 또 1000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안 그래도 절정이던 인기에 기름칠을 하죠.
로지스는 여기에도 또 자신들의 대표곡을 하나 집어넣게 됩니다. 연이은 하드락 콤보에 기막힌 반전을 준 히트곡, 그것이 바로 페이션스였어요. 또 여기서는 본래의 광기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줘요. 베이스, 드럼 쫙 빼고 들리는 거는 기타와 휘파람 소리뿐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는 만능이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즈는 이후에 나오는 짱짱 명반 유주어 일루전에서 결국 음악적으로 정점을 찍잖아요. Appetite for Destruction과 그 유주어 일루전 사이에 이 Generalize 앨범이 있었기에 대중들이 그런 음악적 변화를 좀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곡이 조용했다고 해서 앨범도 조용했던 건 결코 아니었고, 이번에도 건즈 앤 로지스답게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수록곡 원 인 어 밀리언 같은 경우는 아주 광범위한 혐오곡이라고 전국적으로 극딜이 박혔거든요. 가사의 흑인과 이민자와 동성애자의 멸칭을 모두 포함하면서 환상적인 그랜드슬램 달성. 커리어 내내 건즈 앤 로지스는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아주 짜잘한 사건 사고를 치고 다니죠. 그리고 단연 그 중심에는 미친놈 원탑 엑슬로즈가 있었고, 이것 말고도 엑슬의 대표적인 썰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는 이웃집 할머니의 뚝배기를 와인병으로 깨버리려다가 조사받은 거, 그리고 자기 운전기사가 불법 좌회전하다가 딱지 떼니까 나 이러면 공연 안 한다고 협박해서 경찰이 딱지를 되돌려준 사건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관객 한 명이 계속 촬영만 하니까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그 관객 후려 패고, Well, thanks to the lame ass security, I'm going home. We're out of here. 저 고등학교 때도 약간 자기 배알 꼴리면은 항상 집 간다고 협박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김치 엑슬이었는데, 그 친구도 성인이 되니까 결국 철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저와 절친한 관계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엑슬은 이 짓을 나이 30 먹어서도 계속했다는 거죠. 이런 개망나니 기질에는 역시나 그 불우했던 가정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락스타였던 건 맞는데, 사실 엑슬의 여러 썰을 들어보면은 이게 좀 사이코패스라기보단 덜 자란 거에 가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 마냥 순수했던 애가 있고 또 마냥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말썽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엑슬은 후자인 거죠. 실제로 다른 증언이나 썰들을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지를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얌전한 모습이라서 놀랐다고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엑슬이 치고 다닌 사고는 사실 그냥 단편 하나를 빼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 데이빗 보이, 머틀리 크루, 너바나 등 얽히고 설킨 락스타의 면면도 정말 끝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건즈에는 엑스를 제어할 멤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멤버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라는 거.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라고는 이지 스트래들린 뿐이고 다들 마약이랑 술에 쩔어 있어요. 심지어 뭐 엑스는 맨정신이 그냥 약반놈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후속 앨범 작업이 순탄할 리가 없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제일 나빴던 스티븐 애들러가 팀에서 쫓겨나고요.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그 당시 컬트의 드러머였던 맷 소럼이었는데, 슬래시는 맷의 드럼에 만족을 했지만 앙금이 생긴 스티븐은 이후에 맷을 줬거든요. 이놈은 모든 곡에 드럼을 다 똑같이 친다고. 그렇게 까다가 나중에는 사과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에는 내 마약 복용은 치료 목적이었다면서 또 건즈 멤버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고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AC/DC에 들어갈 뻔했는데 AC/DC 측에서 스티븐이 마약쟁이인 걸 알고 영입을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예회복의 목적이 큰 소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키보디스트가 들어오면서 건즈가 6인조가 되기도 하고, 엑슬이 자기 곧 노숙자 될 것 같다면서 하소연하던 친구 디지 리드를 불쌍히 여겨서 키보디스트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멤버들끼리 상의를 거쳐서 한 영입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 매니저도 엑슬의 독단으로 잘렸었고, 이런 독단성 그리고 위에 설명한 아나무인격의 행동들이 결국 멤버들의 불만을 점차 축적시키는 거죠. 하지만 대중음악 역사적으로 멤버들 사이에 긴장감이 증폭될수록 더욱 훌륭한 퀄리티의 앨범이 나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앨범은 결국 마지막 불꽃이 되어서 밴드를 최정상에서 분해시키곤 했죠. 누가 봐도 최고의 조합이었던 건즈 앤 로지스, 그 후속작 또한 그들의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후속작은 건즈 앤 로지스 음악의 최정점, 하지만 동시에 그 퍼즐이 하나씩 빠지게 되는 신호탄가루 같았습니다. 건즈 앤 로지스는 CD 2장짜리 더블 앨범을 기획해요. 결국 같이는 못 내고 따로 두 개의 앨범을 같은 날에 발매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Use Your Illusion 1, 2. 그리고 이 두 개의 앨범은 동시에 빌보드 1, 2위에 오르면서 말 그대로 시장을 유린합니다.
일집 Appetite for Destruction에는 앨범 전체적으로 틀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건즈 앤 로지스의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장장 10분에 달하는 대곡들이 군데군데 포진해 있고, 그런 대곡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수준. 이외에도 이전에는 MSG 수준으로 첨가되었던 음악적 요소들이 메인으로 드러나는 곡도 많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1집보다 좀 더 음울하지만 덕분에 이 앨범에서 건즈의 발라드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Don't Cry, Estranged, So Fine도 제가 꽤 좋아하는 발라드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November Rain은 절대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수준이에요. 어릴 때는 그저 데뷔 앨범만 몇십 번씩 돌려듣곤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곡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곡은 이견 없이 엑슬로즈 최고의 역작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던 완성하기까지 약 8년이 걸린 대작 중 대작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간 동안 피아노로만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고, 어쿠스틱 기타로만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고, 결국 피아노와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더해진 초대형 발라드가 됐죠. 피아노만 있으면 심심하던, 기타만 있으면 심심하던 노래가 그렇게 불멸의 명곡이 된 거예요. 자, 노래를 들어보면은 엑슬의 피아노 연주가 쉬어갈 때마다 슬래시의 기타 솔로가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간 수도 없이 기타 솔로를 친 슬래시지만 전 아직까지도 노벤버 레인보다 더 빛나는 기타 솔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래시를 기술적으로 따라갈 사람은 있어도 슬래시만의 느낌을 따라갈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곡 또한 오직 슬래시만이 칠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엑슬과 슬래시의 특징이 그대로 빛이 나니까 그 쿵짝 또한 특히 두드러지는 곡이죠. 들을 때마다 참 감격적이고, 특히 비오는 11월에 들으면 유독 감상에 빠지게 되는 곡이에요. 노벤버 레인 설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곡 외에도 이 Use Your Illusion에는 명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앨범 전체적으로는 Appetite for Destruction이 나은데, 곡의 몇몇만 살펴보면 Use Your Illusion도 결코 꿀리지 않는다, 아니면 오히려 앞선다고 생각해요. Knockin' on Heaven's Door나 Live and Let Die 같은 남의 노래도 이때 완전히 건즈 스타일로 재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건즈를 슈퍼스타로 만든 건 데뷔 앨범이지만 건즈를 전설로 만든 거는 바로 이 Use Your Illusion 앨범인 거죠. 이거는 결국 앨범당 700만 장을 판매하면서 총 1400만 장이라는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면 두 개 다 샀지 하나만 사지는 않았다는 거죠. 퀄리티가 만족스러우니까 두 개 다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건즈 앤 로지스는 정말 세계 최고의 밴드였어요. Use Your Illusion 투어를 2년 넘게 지속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건즈는 이때 이후로 서서히 무너지면서 짧고 굵은 밴드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이지가 탈퇴하고 나머지 멤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 이후에도 전성기 멤버 구성으로 앨범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커버 앨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전성기 멤버로 만든 앨범은 딱 2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락세를 느낄 틈도 없이 밴드는 공중분해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즈는 전설, 나아가 최고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지의 탈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유지오 앨범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지가 일방적인 탈퇴 선언을 했어요. 아까부터 쭉 얘기해온 엑슬의 기행, 그걸 참고 참다가 못해 결국 폭발하고 만 건데, 밴드의 시작 때부터 함께한 친구의 탈퇴에 엑슬은 또 펑펑 울어버렸다는 말이 있고, 공석이 레니지의 자리는 이제 길비 클라크가 대체를 하죠. 투어를 해야 하니까. 자, 아까 2편에서 말씀드렸던 나 집 갈래 사건이랑 나 딱지 떼면 공연 안 해 사건이 다 이 Use Your Illusion 투어 때 나온 거거든요. 이때는 메탈리카랑 3개의 합동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역시 관객들의 폭동을 이야기하면서 인심 용광로 폭동 제조기의 자리에 등극하는 엑슬, 먼저 공연하던 메탈리카의 제임스 해필드가 공연하다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트를 줄였는데, 좀 더 일찍 나오기로 약속한 건즈 앤 로지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뒤에 기어 나와서는 고작 9곡 부르고 공연 끝났다고 선언. 그래서 관객들이 난리가 난 거죠. 분노해서 길거리에서 홍염을 까고 차를 뒤집고. 이거는 그 당시 엑슬이 공연 내내 사운드와 모니터에 불만을 표출했고, 또 목 상태도 안 좋다면서 그냥 엎어버린 걸로 아는데, 그래서 훗날 슬래시는 자서전에 이렇게 서술하죠. 이후 메탈리카 앞에서 나는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요. 이랬던 엑슬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전 면모를 선보이면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을 뽐냈다는 거. 동성애 혐오적 가사로 게이들의 적이 된 엑슬인데,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에 나와서 엘튼 존과 함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습니다. 퀸의 상징과도 같은 보헤미안 랩소디, 그 마지막을 엑슬이 엑슬답게 채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노래를 만들죠.
어떤 노래든지 엑슬이 부르면은 그 특유의 광기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입는 옷도 무슨 팬티같이 생긴 반바지만 입기도 하고 치마를 입기도 하고 명실공히 똘끼로는 원탑이었다. 그런 다사다난한 투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스파게티 인시던트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성기의 건젠 로지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곡 없는 커버 앨범이었죠. 앨범 이름의 유래는 옛날에 쫓겨났던 스티븐이 자기 마약을 스파게티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스티븐이 자기 해고 관련해서 소송을 걸 때 스티븐 변호사가 이걸 스파게티 사건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었다고 하고 이 앨범은 옛날에 하드록과 펑크록을 건지 스타일로 옮겨온 그런 앨범입니다. 몇몇 트랙에서는 초기 건지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거는 어차피 EP로 내려던 걸 겸사겸사 한 CD로 낸 거라서 그 특성만 보면은 이 집 지어널 라이스와 비슷한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전에 비하면 뚝 떨어진 차트 성적과 판매량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음 앨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건 쉬어가는 거고 제대로 된 건 좀 이따가 나올 거라면서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후로 새 앨범은 나오질 않아요. 이미 투어 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멤버들은 그대로 기약 없는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 구상을 해보려고 해도 의견 차이로 실현이 되질 않고요. 들리는 말로는 엑슬은 사운드의 진보를 원했는데 다른 멤버들은 그래 보이질 않아서 실망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다른 멤버들의 심정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현타가 엄청 세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엑슬 성격은 개판인데 거기에 밴드 주도권도 엑슬이 거진 다 가져갔고 다른 멤버들도 이미 하나 둘씩 떠난 상태고 본인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에는 슬래시가 길비와 맷을 데리고 슬래시 스네이크 핏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프의 앨범이 따로 나오기도 했죠. 그야말로 기약 없는 휴식기의 돌입. 그리고 결국 1996년이 되어서 슬래시가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엔 의견차라고 했지만 훗날 자서전에서 밝힌 바로는 엑셀의 상습적 지각 그리고 독단 같은 이유가 있었대요. 당장 건지에서 녹음한 마지막 곡에서도 엑셀이 독단적으로 자기 친구 폴 토바이어스를 리듬 기타로 써먹고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1년 뒤엔 더프 맥케이건마저 기약 없는 휴식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 그렇게 전성기를 함께한 멤버가 모두 떠나가고 엑셀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나마 유지오 일루전 투어 때 함께했던 길비 클라크랑 맷 소럼도 전부 엑셀한테 갈려나가는 운명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건젠 로지스는 끝나고 소위 말하는 뉴 건젠 로지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엑셀이 자기 맘에 들게 다시 조립한 건젠은 또 잔뼈 굵은 연주자들이 포진하게 돼요. 하지만 오리지널 건젠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엄청나게 컸다. 이후 엑셀은 재결합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받게 되죠. 그러나 이미 어긋날 대로 어긋난 관계가 회복될 일은 없었고 엑셀은 재결합 가능성을 Not in this lifetime, 자신이 살아있는 한 재결합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건젠 로지스는 공식적으로 해체한 적이 없는 그룹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스파게티 인시던트 이후의 건즈를 해체한 걸로 취급하곤 하죠. 전성기 멤버도 전부 나가고 후속작도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건즈는 연이은 탈퇴를 재정비할 시간도 필요했고 엑슬이 나가는 멤버마다 자기 욕을 하니까 멘붕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인시던트의 후속작은 4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멤버는 계속 바뀌었죠. 이때 거쳐간 멤버의 총 수만 거의 7, 8명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나인인치 네일스 출신의 로빈 핑크도 있었고 그리고 KFC 껍데기 쓰고 다니는 버킷헤드도 있었고 프로듀서 또한 4번이나 갈려나가고 결국 레코드사에서도 계속 닥달을 하다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엑슬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완벽주의를 뽐내면서 같은 녹음본을 몇 번씩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건젠 로지스의 라인업은 기타 3명, 키보드 2명을 포함해서 8인조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두 엑슬의 의도가 담긴 구성이었고 그나마도 앨범 발매가 계속 미뤄지니까 환멸을 느껴서 나간 멤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엑슬은 그 긴 시간 동안 점점 살이 찌더니 결국에는 옛날의 비주얼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돼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투어는 도는데 앨범은 안 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발매 안 된 신곡을 공연장에서 부른 경우도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서 메터나 IRS 같은 곡들, 이때는 사실 게스트로 나오는 세바스찬 바흐랑 이지 스트래들린을 보는 게 건즈 팬들의 낙이었어요.
마지막 앨범이 나온 지 15년이 흐르고 그 사이에는 히트곡 모음집인 Greatest Hits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성기를 생각나게 하는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건즈를 처음 알게 된 앨범이기도 한데 너무 많이 줄인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문을 하면 뭐합니까? 앨범이 나오질 않는 걸. 말만 많은 앨범의 대명사, 차라리 존 레논이 앨범 내는 걸 기다리는 게 빠르겠대요. 사람들은 이미 기대를 접고 닥터페퍼라는 음료회사는 자신감에 차서 내가 올해 건즈 새 앨범 나오면은 너네들한테 닥터페퍼 한 캔씩 쫙 돌린다고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가 2008년이었는데 엑셀은 이걸 보고 그래 내가 전미에 닥터페퍼 한 캔씩 쫙 돌린다고 응수. 그리고 이때 닥터페퍼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자기들 제품을 한 캔씩 돌리는 처지가 돼요. 오래간 기다려온 새 앨범에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개인적으로 수록곡인 Chinese Democracy 오프닝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앨범의 오프닝 곡인 걸 감안해도 무슨 공일오비도 아니고 시동만 1분째 걸고 막 그래서 막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앨범 전체적으로는 그 색안경을 빼고 보면은 굉장한 수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건즈 새 앨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다 열광을 했죠. 중국만 빼고. 엑슬은 이 앨범에 인더스트리얼 요소를 잔뜩 첨가를 합니다. 기존의 멤버들은 없지만은 완전히 별개 그런 앨범으로 듣는다면은 아마 상당히 만족스러운 앨범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엑슬이 자기 원하는 대로 멤버들을 갈아 끼우면서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구현한 앨범이니까 엑슬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앨범이죠. 하지만 판매량은 생각만큼 좋지 않았고 이거는 아마 이전에 보여준 건즈의 성과가 너무 컸기에 사람들이 그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당시 건즈는 새로운 앨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어를 선언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그 내한 공연도 성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의 소망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공연 기획사 대표님들의 소망이기도 했던 바로 그 내한 공연.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티켓값도 어마어마했죠. 88,000원이 보통이었는데 이거는 132,000원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공연을 주최했던 기획사 대표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건젠 로지스를 제일 좋아했고 기획사를 차릴 때부터 건젠 로지스를 데려오는 게 정말 소원이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데려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기뻤다. 엑슬로즈 또한 한국 공연이 기대된다면 립 서비스를 하지만 막상 공연 당일날에는 2시간 반을 지각하면서 팬들에게 빅엿을 선사합니다. 이날도 한국에서 폭동을 일으킬 뻔한 엑슬인데 들리는 말로는 이날 공연 시간이 지나고 스태프들이 애원을 해도 대기실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고 하죠. 그때 중딩이었던 저는 당연히 너무 비싸서 못 갔었는데 사실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공연 뒤에 이런 후기들을 보고 약간 안도했던 기억도 나요. 악마 새끼. 사실 엑슬이 그냥 엑슬 해버린 공연이었고 한국을 호구로 보냐는 말까지 나왔지만은 뭐 엑슬은 원래 그런 사람인걸. 그 대표님도 다시는 건젠 로지스 부를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그래서 건젠은 이번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면서 계속 투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명이 다시 건젠 로지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런던 공연을 위해서 호텔에 묵는데 엑슬 옆방에 정말 우연찮게 더프가 묵는 거거든요. 이때 더프의 말을 들어보면은 더프가 완전히 다른 일 때문에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호텔 직원이 그래서 오늘 같이 공연하세요? 라고 물어서 더프가 이게 뭔 소린가 했대요. 직원은 자기가 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우리 옆방에 엑슬로즈가 묵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운명적으로 둘은 13년 만에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서로를 안으면서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결합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투어가 끝나고 사람들이 재결합 여부를 물을 때 엑슬이 대답한 게 Not in this lifetime이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재결합은 없을 거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엑슬과 슬래시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던 게 큰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딱 그 시점부터 둘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된 더프가 서로를 중재하려고 굉장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더프는 이미 슬래시랑 건즈 이후에도 벨벳 리볼버라는 밴드를 같이 했을 정도로 친했거든요. 그래서 엑슬이 슬래시 욕을 할 때마다 역지사지를 주지시키면서 화를 많이 풀어주고 결국 엑슬과 슬래시로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풀리면서 비즈니스적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는 슬래시가 엑슬과 1대1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뉴 건젠 로지스의 공석이 하나씩 생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는 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재결합을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건즈 앤 로지스의 로고가 옛날로 돌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결합이 발표. 결국 런던의 한 호텔 직원이 건즈를 다시 살린 셈인데, 비록 이지랑 스티브 없는 반쪽짜리 재결합이었지만 건즈는 단 3명으로도 재결합 투어를 돌면서 스타디움을 꽉꽉 채웠습니다. 이전까지 건즈의 공연은 솔직히 호평보다는 혹평이 많았거든요. 엑셀의 목소리가 나갈 대로 나가서 무슨 목이 앵앵거리는 수준이라고. 근데 재결합 이후의 공연에서는 또 칼을 무지하게 갈았는지 예전의 목소리를 보여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3년 반째 재결합 투어를 돌면서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건즈 앤 로지스의 재결합 공연을 보러 일본까지 갔었어요. 이 티셔츠도 거기 가서 산 건데 이게 한국 공연이 아닌데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건즈의 재결합을 열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좀 뭉클했거든요. 정말 건즈만큼은 평생 재결합 안 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사실 저는 뭐 거의 상상조차 안 가요. 자기들도 그걸 아는지 공연하면서도 일부러 엑슬, 슬래시, 더프만 번갈아 가면서 비춰주고 그랬어요. 카메라 비중으로는 거의 엑슬, 슬래시, 더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저도 정말 감상에 젖어가지고 왜 이제서야 합쳤냐면서 막 기뻐하기도 했고, 특히 노벰버 레인 때는 정말 울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벰버 레인을 건즈 멤버들의 쿵짝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엑슬이 피아노를 치고 이어서 슬래시가 기타 솔로를 하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구석 자리가 15만 원이었는데도 솔직히 그럴만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마 노벰버 레인 한 곡만 라이브로 들으려고 했어도 15만 원 냈을 겁니다. 그때 받은 감동은 정말 몇십만 원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값어치였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정말 이 라인업으로 한국을 한 번만 와줬으면 해요. 이미 10년 전에 그 악명을 너무 떨쳐서 아무도 안 부르실 것 같긴 한데 요즘 엑슬은 그래도 뭐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간 공연에서도 정시 출근했었고 이제 재결합도 했으니까 다시 멤버들한테 민폐 끼치기도 싫을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냥 제 사심 한번 털어놓는 건데 건즈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단 3장의 앨범으로 전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사건 사고도 세계 최고였고 그 시간 또한 짧았던 밴드 건즈 앤 로지스를 알아봤습니다. 짧은 만큼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재결합이 더욱더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 철이들어 화해했으니 이제는 정말 영원하길 바라고 언젠가는 새 앨범도 내줬으면 하는 또 조그마한 소망도 있고요. 건즈 앤 로지스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